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이승복입니다. 오늘 제25회 온라인 미세먼지 특강 주제로 주행 측정 차량을 이용한 도로상 대기오염 관측에 대해서 특강을 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분야는 이제 대기 환경 모니터링을 연구한 연구를 많이 수행을 했고요. 대기 환경 중에서도 이제 에어로졸 전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외뿐만 아니고 실내나 또는 작업장의 그 실내 공기 또 실내 미세먼지와 에어로졸에 대한 그 연구를 여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스모그 챔버를 이용해서 2차 생성 미세먼지의 생성 기작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종료된 그 추경 미세먼지 과제를 통해서 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발생 원인별 그 미세먼지들이 도로변으로 어떻게 확산되고 변환되는지 그런 현상 규명 보도와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특강에서는 이제 주행 측정 차량을 이용한 도로상 대기오염 관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보시는 것처럼 PM10이나 PM2.5 모두 연도별로 점점 그 농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또 뭐 도시별 평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점점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세먼지와 달리 이 오존과 NO2의 경우, 오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아래 NO2의 농도는 이제 정체되어 있는, 개선되지 않고 농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이제 경향이 여러 대도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미세먼지에 집중을 한 그 연구들을 많이 수행이 되고 정책도 거기에 이제 집중이 됐었는데 이제 향후에는 이제 오존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저희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이제 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비교를 해본 이 경향신문의 기사를 보면은 아래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일본이 약 12, 그리고 한국이 26, 그리고 중국이 50. 그래서 한국은 일본의 2배이고 또 중국은 한국의 2배. 이렇게 이제 나라의 그런 이제 산업화나 선진화나 또는 그 국민들의 인식 수준의 그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역사가 그런 미세먼지의 농도 또 대기질의 개선도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도시의 평균 대기질은 점점 개선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최근의 이슈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국소적인 고농도 오염 현상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비엔나, 유럽에 있는 비엔나 도시의 어떤 대기 그 농도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건데요. 이 맨 아래가 이제 장거리동과 지역 규모 배출에 의해서 오염된 게 이제 맨 바닥에 이제 농도 기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 주변의 배출에 의한 오염이 거기에다 이제 더해서 더 추가가 되고, 도시 자체 배출, 그리고 이렇게 그
지역별로 고농도가 나타나는 이런 그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도시 평균 대기질은 이렇게 이제 실선으로 되어 있어도 위치마다, 지역마다 그 실제 오염도는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이제 국소적인 고농도 오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이 자동차에 의한 영향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로로부터 떨어진 이격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미세먼지의 수농도, 개수농도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그러니까 이런 경향을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디케이라고 하는데요, 디케이. 그래서 이제 가장 도로상의 오염도가 가장 높고 멀리 떨어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농도 구배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아래에서 보시던 것처럼 2004년 1월부터 그 프리웨이, 그러니까 혼잡 도로로부터 약 168m 이내에 신축 학교를 짓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평균적인 대기질이 아닌 이제는 그 실제로 노출되는 익스포저를 관심을 갖게 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로 수행하셨던 극미세입자 평가관리 기반 구축이라는 과제를 통해서 이 생활 환경의 오염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자동차 배기관에서는 블랙카본의 농도가 16,00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 삼승으로 매우 높고, 이것이 이제 배출되는 도로의 상해 농도가 뭐 20, 터널 내부에서는 20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버스 중앙차로에서는 14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 삼승, 이렇게 이제 도로에서 배출되는 오염원 때문에 농도가 높고, 다만 이제 또 인접한 도로변에서의 오염도도 7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 삼승으로 블랙카본의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멀리 이격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한 2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 삼승으로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고정 측정을 통해서 이런 그 생활 환경의 노출, 오염도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도로 상에서 오염도를 측정하는데 고정 측정 장비를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에 휴대용 측정 장치를 싣고서 이런 버스 뒤를 뒤따라가면서 측정을 하는 이제 측정들도 수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DPF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 버스를 추적할 때는 그 뒤를 따르는 자동차 실내에 33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 삼승의 블랙카본 농도가 관측이 될 정도로 거의 뭐 터널 내부의 오염도보다 더 높게 오염도가 높아졌었고요. 하지만 이제 DPF가 부착된 경유 자동차를 뒤따라갈 때는 그 뒤에 승용차에서 노출되는 농도는 15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 삼승으로 확실히 이제 뚜렷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고정 측정 장비가 아닌 이제 움직이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측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랩을 구축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됐는데요. 최근 이슈 두 번째는 측정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대기환경 측정망을 더 확충을 하고 있고요. 또 수도권 대기환경청의 경우에는 대기오염 이동 측정 차량을 이용해서 측정망 사각지대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에는 이제 대기오염 측정 차량을 운영해서 이런 측정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른쪽 그림은 서울시의
도시 대기 측정소가 25개소, 도로변 대기 측정소가 16개소, 또 입체 대기 측정소가 10개소, 총 51개소의 측정소가 서울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면적인 605 제곱킬로미터로 나누어 보면 약 3.4 곱하기 3.4km 범위마다 한 개의 측정소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3.4km, 3.4km라는 이 범위도 매우 넓은 범위죠. 그래서 이 매우 넓은 범위에 측정소가 하나만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 본인에게 노출되는 그 오염도의 정보를 이 한 개의 측정소의 값으로 간주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 측정소가 많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도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다른 지방의 도시의 경우는 더욱 이런 상황이 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동 측정 차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주행 측정 차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기존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었던 이동 측정 차량의 경우에는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 가서 주차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외부 전원을 이용해서 측정기를 가동하는, 그래서 이거는 이동은 할 수 있지만 고정해서 측정하는 이제 고정 측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 서울시에서 달리면서 미세먼지 성분을 측정하는 모바일 랩이라고 해서 이 실시간 그 미세먼지 화학 조성을 측정할 수 있는 이 에어로졸 매스 스펙트로미터, 이 AMS와 또 가스상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PTRMS 등의 어떤 첨단 분석 장비 등을 탑재한 그 모바일 랩을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동하면서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주행 측정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동하면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원을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배터리를 탑재해서 측정기를 이제 가동하는 그런 모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이제 모바일 이미션 레버러토리라고 하는 이동형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시스템. 이거는 이제 그 자체 차량에 배출되는 배출가스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될 때 특별하게 이제 모바일 이미션 레버러토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이나 또는 UCR 대학에서는 요 자체 차량에서 배출되는 그 배출 미세먼지 또 배출가스의 배출 특성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모바일 이미션 랩을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미네소타 대학의 경우에는 자체 차의 배출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주변의 차량의 배출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의 인렛을 달기도 했었습니다. 이 UCR의 그 MEL 이제 모바일 이미션 랩의 경우에는 이 트럭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를 모두 다 그 희석하는 풀 다일루션 그 모듈을 그 탑재해서 이 자차의 배출가스를 분석하는 반면, 근데 이제 이 배출가스를 모두 희석하기에는 이 시설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탑차가 필요한 경우인데요. 이렇게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포터블 이미션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PEMS라고 불리는 이 자차에서 배출되는 이 그 배출가스의 일부만을 그 희석해서 측정기로 측정하는 이런 PEMS 시스템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다른 이제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아시아 등지에서도 이런 대기질 측정을 위한
주행 측정 차량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연구가 보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SI, 헬싱키, 또 그리스, 또 뭐 미국 EPA에서는 전기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제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요. 또 USC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용해서 그 주행 측정 차량을 구축을 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또 중국의 경우에도 이런 이제 주행 측정 차량 등이 연구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미국 가장 이제 선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미네소타 대학에서 이 MEL 차량을 이용한 활용 연구는 이제 주로 이 가솔린 자동차나 디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입자들의 그 피지컬 그 프로퍼티를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는 연구에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크기 분포를 주로 이제 측정을 했었고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 끝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물 노출 실험을 통해서 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건강 위해성을 연구하는 이 애니멀 이날레이션 연구 등에 활용이 됐고 또 이제 소스 어포션먼트 그러니까 배출원을 추정하는 연구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솔린 자동차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디젤 자동차로부터 배출되어 왔는지 이런 오염은 추적하는 데 활용이 됐었고요. 또 이제 배출 저감 장치 등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도 활용이 됐었고 또 에어로졸 측정 장비 등의 상호 성능 평가 비교 연구에도 활용이 됐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모바일 랩을 이용해서 도로상 오염도를 측정했던 연구는 이 USC 대학에서 보고했던 이 연구인데요. 이 페사다나에서부터 롱비치까지 주행하면서 도로상 대기오염도를 측정했던 연구인데 보시는 것처럼 UFP라고 하면 이제 100나노미터보다 직경이 100나노미터보다 작은 입자들을 이제 울트라파인 파리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울트라파인 파리클의 수농도가 cc당 40만 개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이제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이렇게 하고 롱비치에서는 이제 뭐 수만 개 이하로 매우 오염도가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으니까요. 롱비치에서는 오염도가 낮아지고 다시 이제 도로로 진입하면 농도가 높아지는 이런 이제 시간에 따른 오염 입자의 농도 개수를 이제 관측이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울트라파인 파리클의 수농도는 이 블랙카본 농도나 또 입자상 다원 방향족 탄화수소 또는 NO 가스 농도랑 매우 상관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유 자동차가 많은 도로에서는 이 작은 쪽 입자의 고농도가 관측이 되는 이런 입경 분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모바일 랩을 이용해서 도로상 그 오염도를 뭐 CO나 NO나 NO2를 측정을 했다고 했을 때 그냥 산술 평균, 그러니까 mean concentration을 하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퍼센타일 개념의 데이터를 보고하는 것이 그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25%타일 그리고 미디안 그리고 75%타일을 각각 그 측정 일별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월 14일에는 NO의 75%타일이 예를 들어서 240 ppb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4월 16일에는 370 ppb. 그러니까 이제 각 측정일마다 오염도가 매우 달라지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 25%타일은 40 ppb 수준으로 이게 도시의 백그라운드 컨센트레이션, 그러니까 도시의 배경 농도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농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측정일에 따라서 도시의 배경 농도가 달라지고 또 도로를 주행하는 교통량에 따라서 도로상의 오염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온로드 측정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 이런 이제 산술 평균보다는 퍼센타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US EPA에서 그 모바일 랩을 이용해서 이 혼잡도로 이격거리별로 그 농도 구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울트라 파인 파리클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여러 연구자들의 그런 경향성을 같이 비교해 보면 사실 기상 특성에 따라서 변동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을 도 많이 받고 또 시간대별로 그런 이제 확산 특성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크게 이제 이런 농도 구배가 어떤 경우는 매우 급격히 낮아지고 어떤 경우는 서서히 낮아지는 이런 이제 농도 구배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프리웨이 가까이 이 주거 지역에서의 이 오염도가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네, 또 이런 뭐 CO 농도 또 시간에 따라서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더 높아지는 그런 특성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US EPA에서 모바일 랩을 이용해서 이 방음벽에 의한 오염물질 확산 차단 효과를 연구했던 결과입니다. 이 녹색 선으로 나타난 게 이제 측정 경로인데요. 이렇게 주행하면서 측정을 해서 그 이격 거리별로 오염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측과 또 모델링 결과랑 비교를 해서 이제 이런 확산 특성 등을 연구를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방음벽에 의해 여기서부터 여기 0m에서부터 이 한 350m가 이제 방음벽이 있는 구간이거든요. 방음벽에 의해서 도로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확산이 차단되는 효과. 방음벽이 없는 곳에서는 이 차단이, 그러니까 오염물질 확산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중국에서는 이런 모바일 랩을 이용해서 이 그 올림픽 기간 동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 교통량을 차단했던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도로상의 오염도를 이 이미션 랩을 이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기간 중에 올림픽 기간이 아닌 트래픽 컨트롤 하지 않은 기간에 비해서 트래픽 컨트롤을 한 기간의 오염도가 블랙 카본의 농도가 뚜렷하게 낮아졌다는 것을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래픽 컨트롤 하는 기간, 요 트래픽 컨트롤의 종류별로도 이렇게 이제 TC1, TC2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키스트에서는 2009년에 그 저희 백인남 단장님이 연구 책임자로 이 모바일 랩 구축과 활용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키스트와 또 기계연구원과 또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가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 에어 퀄리티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그 압차를 추적하면서 배출 특성을 연구할 수 있고 또 동물 노출에 의해서 동물 노출 실험을 통해서 건강 유해를 평가할 수 있는 이 환경과 자동차와 건강 이 세 가지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이제 다기능 모바일 랩을 구축을 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입자상물 측정기 한 뭐 7대 또 가스상 측정기 CO, CO2, 낙스 또 샘플러 또 액세서리로는 이제 배터리 또 기상 측정기 또 데이터 어큐션 시스템 등의 이런 설비들을 가지고 구축을 했습니다. 특별히 입자의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배출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이 입자의 개수 농도 CPC와 또 인체 그 폐에 침착되는 표면적 농도 측정하는 NAM, 그리고 실시간 1초마다 입자 크기 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FMPS, 또 입자상 다완 방향족 탄화수소를 측정할 수 있는 pH 모니터 등을 탑재를 해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pH 모니터의 경우에는 가스상으로도 존재하고 입자상으로도 존재하는 이 PAH 중에서 이제 벤젠고리가 3개 이상 그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분자량이 큰 성분들의 총량을 그 자외선을 조사해서 그 입자 표면에 그 흡착되어 있는 pH를 이온화 시킨 다음에 그 이온화된 입자를 그 일렉트로미터, 전류계로 측정하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식도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저희 모바일 랩의 경우에는 3가지 인렛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행하면서 측정할 때는 이 앞으로 그 튀어나온 이 인렛을 이용해서 주행하면서 측정을 했었고, 고정 상태에서 고정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붕에 인렛을 설치를 해서 지붕으로부터 흡입해서 분배관에서 각각의 장비로 공기를 분배해서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GPS를 이용해서 위치 정보를 확보하고 기상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뭐 풍향, 풍속, 온도, 습도를 측정하고 그 가스상 인렛과 입자 인렛을 분리해서 가스상의 경우에는 테프론 재질의 인렛을 이용하고 입자상의 경우에는 서스를 이용해서 입자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추적 실험을 활용할 때는 이 Y자형,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내려오는 Y자형의 그 인렛을 사용해서 최대한 앞차에서 배출된 그 배기가스를 충분히 또 확실하게 샘플링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별도의 인렛을 그 교체하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이제 에어로졸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이 등속 흡입 조건을 만족하도록 측정을 해야 됩니다. 가스상하고는 달리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제 모바일 랩이 주행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주행 속도가 생길 텐데, 이런 이제 주행 속도와 이 U0와 이 샘플링 관의 내부에서의 속도가 동일하도록 하는 이제 등속 흡입 조건으로 샘플링을 해야만이 실제 외기의 농도를 정확하게, 오차가 없이 이제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만약에 그 모바일 랩의 그 그 주행 속도가 이제 50km/h인 경우에 이 인렛의 그 입구의 직경이 10mm로 설계를 하고, 그러면 이제 뒤에서 흡입해야 되는 유량이 65L/min의 유량으로 흡입을 할 때 이 등속 흡입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주행하면서 측정을 하다 보면 이 비이클 스피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정하게 주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행 속도가 이제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변화하는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이런 이제 오차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약 이제 100나노미터 이하의 작은 입자들의 경우에는 이 오차가 이제 상대적으로 무시할 만할 수 있고요. 이제 100나노보다 수백 나노미터의 큰 입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오차를 이제 보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오차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렛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루드 인렛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바일 모니터링을 위해서 이런 이제 슈루드 인렛을 사용하게 되면
이, 이 차속이 뭐 200km/h의 차속까지도 이 PM2.5에 해당하는 입자들을 등속 흡입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샘플링을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8년 이 논문의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싱글 슈루드 프로브고요. 이 위쪽에 있는 게 더블 슈루드 프로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글보다 이 더블인 경우에 더 큰 입자까지 이 흡입 효율을 매우 높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차의 주행 속도의 변동이 있더라도 흡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이제 인렛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키스트 모바일 랩의 경우에는 이 슈루드 인렛을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이런 인렛을 제작해서 평가를 해볼 계획이고요. 이게 이제 저희 모바일 랩의 내부와 외부 모습입니다. 이제 뒤에서 본 요 왼쪽에 보시는 게 동물 그 흡입 노출 그 챔버고요. 네.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시는 게 이제 FMPS 또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가스 분석기들 또 요 오른쪽에 있는 게 CPC 또 블랙 카본 엑살로미터 pH 모니터 이렇게 이 내부에 설치를 했습니다. 요 왼쪽에 보시는 건 이제 전원 스위칭 장치고요. 그래서 배터리를 사용하다가 고정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제 외부 전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정전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서울시의 노원구의 주요 도로를 저희가 주행하면서 입자의 수농도, 개수농도를 측정을 해봤을 때 이런 교차로 지점에서 이제 수십만 개의 cc당 입자의 개수농도가 수십만 개까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한 수만 개로 이 도시 배경농도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한 수만 개 정도에 해당하는 반면 그거에 한 뭐 8배, 10배 정도까지도 이런 교차로에서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차의 속도, 그러니까 모바일 랩의 차속이고요. 이 검은색이 입자의 개수농도입니다. 그래서 차속이 감소하고 다시 출발할 때 이 입자의 개수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정차와 출발에 의해서 주변 차들의 배출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특성들을 관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모바일 랩을 이용해서 이 강변북로 이 내부 순환도로와 강변북로의 이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정기적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구간별로 이 전체 구간을 이 A부터 이 K까지 쭉 구간별로 나누어서 구간별 오염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뭐 물론 이제 터널 내부의 오염도가 가장 높겠죠. 예, 높았습니다. 이 파티클 바운드 pH의 농도로 비교를 해본 결과인데요. 이 강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낮았는데 이제 확산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 분포를 살펴보면 이 한강 이 강변북로 쪽에 FGHI 이 구간의 입자의 크기 분포는 대략 한 20나노 이하에서 피크를 나타내는 그런 오염 매우 작은 입자들이 지배적이었고요. 이건 이제 내부 순환도로에 있는 홍지문 터널과 정릉 터널을 주행하면서 오염도를 측정을 했을 때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터널 내부에서는
터널로 깊이가 깊어질수록 오염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이런 이제 경향을, 추세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른쪽 위는 이제 낙스 농도가 깊이별로 증가하는 경향, 아래쪽 그림은 이제 CO2 농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터널 내부에서는 이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터널 내부의 이런 선형적인 증가 경향을 이용해서, 이 모바일 랩을 이용해서 이 주행하고 있는 차량 등의 이 배출 계수를 측정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터널 이제 두 지점에서 측정한 오염도를 가지고 이제 그 배출 계수를 산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모바일 랩을 이용해서 이런 선형적인 그 기울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미션 팩터를 산출을 해봤을 때, 이런 CO2, 파티클 바운드 pH, 낙스의 오염 그 배출 개수가 그 문헌에 있는 배출 개수랑 상당히 유사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랩을 이용해서 이제 강남구의 그 랜드 유스, 그러니까 지역 특성별로 오염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1번 지점은 이제 그래서 뭐 비즈니스 에어리어, 또 주거 지역, 또는 쇼핑 지역, 또는 백그라운드 지역, 이렇게 지역별로 제가 주행하면서 측정을 해봤을 때, 이 1번 지역에 해당하는 그 비즈니스 에어리어, 그러니까 차량이 가장 통행이 많고 사람이 많이 붐비는 이 비즈니스 지역에서 이 입자의 수농도나 블랙카본 농도가 가장 고농도인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주거 지역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저농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제 수농도를 검은색으로, 또 요 삼각형으로 그 질량 농도를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비즈니스 에어리어에서의 입자의 오염도가 이 오른쪽의 주거 지역의 오염도에 비해서 2배 정도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바일 랩을 이용해서 이런 교차로에서의 그 오염 특성이 어느 정도까지 오염의 영향 범위 내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있는 이런 교차로에서 저희가 여러 번 측정을 했을 때, 이 신호등의 상황에 따라서 신호등에 걸리지 않고 그냥 주행하면서 측정할 때를 뭐 케이스 1, 그리고 이제 신호등에 걸려서 이제 이제 신호등에 의해서 이제 속도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멈추지는 않고 그대로 이제 속도를 다시 증가해서 통과하는 경우, 이 낙스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한 600 ppb까지 증가하는 케이스 2, 그리고 케이스 3의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멈춘 다음에 신호등에 의해서 모바일 랩이나 주변 차들이 이제 모두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경우에는 이제 낙스의 농도가 1400 ppb까지 이렇게 교차로 지점에서 증가하고, 그 증가된 영향의 범위가 약 400m까지 이렇게 이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런 측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이 테헤란로에서는 이제 모바일 랩으로 측정한 결과와 또 CFD 모델링을 이용한 결과랑 이제 비교를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경향성, 이런 이제 변동의 경향성 등이 잘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도로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고농도가 나타나는 지점들이 있고, 그게 이제 주로 고층 건물의 뒤편에서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확산이 덜 되고 오염 물질이 이제 축적되는 영향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모바일 랩을 이용해서 그 도로
주변 이격거리에 따라서 확산되는 그 농도 구배를 측정을 해봤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내부에서 이 성산로에서 배출되는 자동차 오염물질이 이렇게 캠퍼스 내부로 확산되는 그 농도 구배를 측정을 했었는데요. 이 입자상 pH의 농도가 이렇게 급격히 낮아지고 이 도로상에서는 한 300 나노그램 per 미터 3승 정도로 높았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블랙 카본의 농도, 또 파티클의 수농도, 또 pH의 농도 등을 이 도로 이격거리별로 이렇게 농도 구배 확산 특성을 모바일 랩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요 도로 등을 다 이제 가능한 많이 커버를 하면서 그 오염 지도를 작성을 해봤던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왼쪽 그림은 이제 파티클 바운드 pH의 그 오염 지도에 해당하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낙스 농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에서는 이제 도로상 낙스의 농도가 400 ppb 이상 매우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낙스의 경우에는 NO와 NO2를 모두 다 합한 농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모바일 랩을 이용하게 되면 이 어떤 도시 지역의 주요 도로의 그런 상세한 오염 지도를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 이 모바일 랩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그 이면 도로까지를 모두 다 상세한 도로를 주행하면서 측정을 해서 이제 오염 지도를 작성을 하는 방법을 저희가 개발을 했던 연구인데요. 먼저 이제 GPS 이 측정 지역을 도메인을 설정을 하고 이 도메인을 2km by 2km의 세부 도메인으로 서브 도메인으로 분할한 다음에 이 각각의 그 분할된 지점들을 이제 다른 각각 측정하면서 근데 이제 하루에 이 모든 도로를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측정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측정일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 사실 이제 도시의 배경 농도가 달라지고 또 뭐 풍향과 풍속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다른 날 측정했던 이 측정 데이터들을 모두 하나로 합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보정하는 기법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하나의 오염 그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공통된 루트를 그러니까 측정일은 달라도 공통된 루트를 모든 측정일에 측정할 수 있도록 공통된 루트를 정해야 되고요. 또 배경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이제 레퍼런스 로케이션에 세워놓고 1시간 정도를 그 측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각 측정일마다 해당하는 각 측정 존을 한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그 가능한 상세하게 모든 도로를 주행하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오염 지도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보정하지 않은 그냥 메저드 컨센트레이션을 가지고 폴루션 맵을 작성을 할 수 있고요. 또 이것도 하나의 이제 중요한 정보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측정 일별로 변동을 만드는 그런 도시 배경 농도나 또 기상 조건 등을 보정을 한 보정된 이제 오염 지도를 작성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뭐 환경 정책에 활용하거나 또는 건강 영향 평가에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측정 방법을 가지고 측정했던 이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A 도메인을 측정했을 때 맨 위에 패널이고요. 그래서 공통 측정 경로의 값, 또
레퍼런스 지점을 측정했을 때 이제 각 도메인 A 부분의 그 상쇄도를 측정했을 때 결과. 아래 두 번째는 이제 B 도메인, 그 다음은 C 도메인, D 도메인 이렇게 이제 각각 4개의 도메인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측정 결과를 처리를 해서 하나의 그 오염 지도로 이제 산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이 도로가 있는 곳에서 이런 이제 이면 도로에서는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주요 도로가 있는 이런 지점에서 오염도가 고농도, 핫스팟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바일 랩으로 주행하면서 측정한 농도가 도로상의 평균 농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 문을 열고 주행했을 때 노출될 수 있는 농도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모바일 랩으로 측정한 도로상의 그 측정 농도는 도로상 평균 농도보다 그 좀 오버 에스티메이트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국립환경과 그 교통환경연구소의 소음 트랙에서 이 팸스 자동차를 모바일 랩으로 추적하면서 이 차간 거리별 이 확산 특성을 연구를 이 CO2와 낙스 가스상 물질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았을 때 이런 이제 그래서 뭐 차속에 따라서 차속이 뭐 20km/h, 40km/h에 따라서 차속이 낮을 때 또 이 차간 거리가 뭐 10m, 10m 떨어졌을 때 또 뭐 40m 떨어졌을 때 그 뒤에를 달릴 때 모바일 랩에서 측정된 농도가 이 앞차 이건 이제 버스에 해당되는데 이 버스의 배출 가스 때문에 얼마만큼 높아질 수 있는지 오버 에스티메이트 될 수 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해봤을 때 만약 모바일 랩의 이 인렛의 높이가 2m였다. 2m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 SUV나 세단의 뒤를 20m 떨어진 거리를 가지고 만약에 주행을 시속 20km/h로 주행을 하게 되면 낙스의 경우는 한 200ppb까지 오버 에스티메이트 될 수 있고 CO2의 경우에는 80ppm까지 오버 에스티메이트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상의 그 주행 측정 농도가 도로상의 평균 농도로 그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강원대 각경원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한 결과에서는 이 테헤란로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이 고층 빌딩들 이게 이제 아래쪽에 이 빨간색 등은 건물의 높이들인데요. 이 고층 빌딩에 의한 그래서 도시 협곡이라고 하죠. 스트리트 캐년 도시 협곡에서의 그 오염물질이 축적되는 그런 현상 등을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도로상 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의 낙스나 파티클 바운드 pH의 농도는 24%에서 25% 정도의 농도가 더 높을 수가 있고 CFD 모델링 결과를 통해서 보면 이 교차로에서의 농도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은 이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이 이미션의 그 증가로 인한 이제 증가되는 효과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오히려 반대로 이 교차 지점에서 그 벤틸레이션의 효과 때문에 농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 CFD 모델링의 결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대 그 정수정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했던 연구에서는 도심 지역의 그 CO2 농도 분포를 측정을 해서 이
대기오염 물질과 CO2를 저감하는 이 코베니핏, 그러니까 효과가 이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온실가스를 그러니까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게 되면 CO2도 같이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종로구에서 모바일 랩을 이용해서 주행 측정을 수행을 했었고요. 네, 그 결과를 이 CO2로 나타난 거고, 이 용산과 또 중부 기술교육원의 건물 옥상에서 그 측정한 결과 등을 같이 활용을 해서 이 CO2가 저감되는 양 분의 대기 오염 물질이 저감되는 그 비율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CO2 분의 낙스의 분율이 1.89, NO2는 0.21, CO는 5.76 정도로 나와서 다른 나라 도시에 비해서 이제 이 경유 자동차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이 현대자동차 솔라티의 그 쉬프트매스라고 하는 이제 실시간 VOC 측정기를 탑재를 해서 이 산업단지 유해 대기오염 물질을 오염도를 측정을 하고 또 감시하는 연구 등을 이런 이제 주행 측정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주행 측정 차량. 그래서 주행하면서도 측정을 하고 맨 위에 그림은 메탄올의 농도 분포이고요. 맨 아래 그림은 벤젠의 농도 분포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낮 시간, 오른쪽은 그래서 뭐 낮과 밤으로 이렇게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주행 측정 차량을 이용해서 산업단지의 배출을 이제 관리하고자 하고 있고요.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랩의 경우에는 매우 빨리 주행하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측정 장비별로 그 리스판스 타임이 각각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판스 타임이나 또는 샘플링 라인의 길이 등에 의해서 실제 그 측정 값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이 각 측정 장비별로 지연 시간을 고려해서 시간을 보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딜레이 타임 커렉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티클 바운드 pH의 경우에는 13초 정도의 지연 시간을 갖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FMPS를 이제 대기 농도를 측정을 하다가 그러면 토탈 그 수농도가 한 26,000개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측정하다가 이 저농도 시료, 예를 들어서 뭐 N2 가스, 이런 N2 가스를 이때 주입을 딱 시작하면 바로 농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약 17초 후에 떨어지는 농도가 낮아지는 이런 지연 시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N2 가스를 주입은 이때 했는데 농도는 17초 후에 낮아지니까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의 시간을 수정하는 그런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FMPS의 경우에는 17초 정도의 딜레이 타임이 나타났었고 뭐 파티클 바운드 pH의 경우에는 13초 정도, 가스 장비의 경우에는 좀 더 길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준점과 구간을 설정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순환도로와 강변북로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A부터 이 K까지의 각각의 기준점 등을 이렇게 시작 지점, 뭐 구간 시작, 구간 종료 이런 지점 등을 설정을 해서 이 구간의 길이를 이제 실제로 측정할 때마다 사실 GPS가 완벽하게 않기 때문에 이런 구간 길이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런 구간 길이들을 측정 날마다 달라지는 걸 이렇게 일정하게 그 표준화
그러니까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이게 뭐 4.2km로 측정이 되고 어떤 날에는 4.4km로 측정이 되면 이것을 조금씩 이렇게 보정을 해서 4.27km로 맞추어서 모든 측정 여러 번 측정했던 그런 측정 데이터를 모두 다 이제 표준화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각 구간별로 측정 일별로 어떻게 변동하고 배경 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델타 오염 농도가 증가하는지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구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준점을 통과하는 시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게 우리가 기준점을 위도 경도 이 지점을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정릉터널 입구라고 여기를 그 위도 경도를 설정을 해놨으면 사실 측정 값을 보면 정확하게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 그 옆을 통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점을 통과 시점으로 그 선정할 것이냐가 좀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기준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점이 을 통과할 때를 그 기준점을 통과한 시간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누가 하든지 그러니까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PS 정보를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구로 하고 완전한 구로 가정해서 이런 이제 계산을 이용하면 이 위도 경도 두 지점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두 지점 간의 직선 거리를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제가 1초 단위의 GPS를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커브길이어도 그걸 직선 거리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터널 내부의 경우에는 GPS 정보를 수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터널 내부에서는 등속으로 움직였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게 데이터 스크리닝입니다. 사실 이상치나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제외할 필요가 있거든요. 또는 유효한 데이터만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US EPA의 연구자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외를 했냐면 1초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CO 농도가 측정된 CO 농도가 2배가 1초 전의 농도에 비해서 1초 후의 농도가 2배 이상 증가하게 되면 그거는 앞차나 옆차의 배기가스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제외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 도로상 평균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런 이제 피크치들은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거를 했을 때 한 2.7% 정도의 측정 데이터들이 제거가 됐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알고리즘도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제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이제 어프로치였다라고 여기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바일 랩 전방에서 모바일 랩으로 불어오는 그런 특정 풍속 이상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경우에만 이제 데이터를 선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풍향 이게 모바일 랩에서 측정하는 그 풍향 풍속은 상대 풍향 풍속이니까요. 이 상대 풍향 풍속 데이터를 모바일 랩의 그 헤딩 그 방향과 또 진행하고 있는 방향과 또 진행 속도 이 세 가지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이 절대 풍향과 풍속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렇게 변환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기타 사항으로는 이 측정기의 경우 이 NO, NO2, 낙스 측정기의 경우에는 듀얼 리액션 챔버가 있는 모델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싱글 리액션 챔버가 있는 모델의 NO, NO2, 낙스 측정 결과인데요. 이 측정기 모델의 경우에는 5초마다 한 번은 NO 모드로 측정하고 그 다음 5초 후에는 낙스 모드로 측정하고 이렇게 5초마다 스위칭을 하면서 낙스 모드로 측정한 낙스 농도에서 NO 모드로 측정한 NO 농도를 뺀 값을 NO2 농도로 계산하는 해서 산출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델의 경우에는 오히려 낙스 농도보다 NO 농도가 높아지는 이런 오류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O 모드랑 낙스 모드를 스위칭하는 싱글 리액션 챔버 모델이 아닌 스위칭하지 않고 항상 듀얼 리액션 챔버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NO 측정과 낙스 측정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 돼서 이런 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작아지게 됩니다. 또 다른 기타 사항으로는 이제 가능한 리스판스 타임이 빠른 장비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또 같은 장비여도 리스판스 타임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의 모드를 선택을 해서 측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측정 장비를 함께 사용하다 보니까 측정 시간이 동기화되지 않으면 데이터가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의 인스트루먼트 클락을 측정 시작하기 전에 표준 시계에 동기화시키고 측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측정을 시작했다 해도 만약에 측정 캠페인이 며칠, 한 4일, 5일 또는 일주일 이렇게 길게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인스트루먼트 클락 자체가 이렇게 지연되거나 빨라져요. 그래서 이 측정 기간을 종료하고 나서 다시 표준 시계와 얼마만큼 일치하고 있는지 또는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시간들을 보정하는 것이 정확한 데이터 해석에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저희가 주행 측정 차량의 경우에는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전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렇게 시골이나 이런 이제 장소에서는 한전에 전기 사용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전신주에서 전기 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일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이제 전기를 사용해서 주행 측정을 마치고 충전을 하고 다시 주행 측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충전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러기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저희는 이제 소형 발전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 발전기를 이제 멀리 떨어뜨려 두고 왜냐하면 소형 발전기에서는 이제 휘발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소형 발전기는 이제 멀리 떨어뜨려 두고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셀프 컨테미네이션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2009년도에 환경부 과제로 모바일 랩을 구축할 당시에 이제 스타렉스, 그러니까 경유자동차에 구축을 했었는데 경유자동차에 DPF 배출 저감 장치를 이제 설치를 해서 배출 저감 장치로 이제 입자를 제거하고 스타렉스에 탑재를 했었는데 DPF가 이제 고장 나는 바람에 그걸 이제 철거하고 이제 그동안에는 측정을 했었는데 이런 내연 기관차에 모바일 랩을 탑재하는 경우에는 자차의 배기가스가 측정 결과에 오염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주행하다가 급감속, 급정차를 하면 주행하던 관성 때문에 뒤에서 자차의 배기가스가 앞에 인렛으로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셀프 컨테미네이션 데이터를 배제하는 주의가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을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차량을 이제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기차나 수소차라고 하더라도 이런 도로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바일 랩 이동 측정 차량을 이런 이제 리모트 센싱 디바이스나 또는 팸스 차량이나 또는 비산먼지
도로 제비산먼지 측정 차량 등을 전체적으로 다 함께 이용해서 이런 핫스팟 에어 폴루션이나 또는 그런 측정망 사각지대의 오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환경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그 모바일 랩 연구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그 연구 책임자였던 우리 백이남 단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특강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